대통일 이론을 세워보려고 했던 스티븐 호킹의 야심찬 계획이 어, 실패했다는 사실을 앞에서 짚었습니다. 호킹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저는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한스 킹의 강의 이 책에서 그거를 확인하고 좀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이게 14강 맨 앞에 나온 이야기예요. 이게 몇 년도예요? 2004년이군요. 2004년에 케임브리지 대학 강의에서 대통일 이론에 세워보려는 자기의 시도를 포기했다. 있습니다. 수학, 괴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수학도 보편 공리가 되지 못했다. 그런 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어 세계를 봐야 됩니다. 이 세계가 그렇게 수학과 물리학의 완벽한 그 시스템 혹은 이론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지금 모든 게 지금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다 계산하잖아. AI가 나왔잖아. 이제 조금만 더 발전하게 되면 모든 궁금한 거 다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 착각이에요. 물론 서로 주장은 다르겠죠. 그렇다. 다 해명할 수 있다. 여전히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자, 오늘 44쪽 중간에 나오는 단락부터 봅니다. 여기에 소제목이 그렇게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을 위한 궁극의 이론은 없다. 물리학, 수학, 이게 다 궁극의 이론을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없습니다. 그런 소제목으로 한스킹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일상에서 수학의 근거 문제를 확인하는 경우는 드물다. 우리의 주제에서 중요한 것은 신의 정신을 알고자 하는 수학자나 물리학자라면 철학적, 신학적 문제와도 물리적 문제와 똑같이 진지하게 대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학의 근거가 증명되지 않은 것이라면 수학적, 과학적 사고의 보편적 요구들은 더욱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표현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수학, 과학, 물리학, 생물학 이런 학문들이 독단적으로 앞에 나왔던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핵심적으로는 신을 부정하고 자기들 주장만 절대 진리로 말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과학적으로도 옳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표현되어야 하는 거죠. 그게 정직한 과학자의 태도입니다. 꼭 신을 믿어라, 믿지 말아라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신학 그리고 종교는 다른 관점으로 세계의 깊이에 들어가는구나. 그걸 인정하면 되는 거죠. 오늘날 호킹은 이렇게 본다. 호킹의 말이 다시 한번 더 인용되었습니다. 각주 2번이군요. 각주 29번이군요. 네. 증명할 수 없는 수학적 결과가 있다면 그러니까 생각나는군요. 풀리지 않은 수학 명제를 누가 몇 년 만에 풀었다 그런
뉴스를 가끔 듣지 않습니까? 그런 거 들으면 우린 좀 이상하게 생각하죠. 왜 그 수학 문제를 못 풀지? 컴퓨터에다가 딱 하면은 풀릴 텐데. 그리고 내로라는 수학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걸 못 풀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까지 예, 문제로 내지 않은 그러한 숨어있는 수학 문제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게 다 풀리지 않는 거죠. 마치 어, 나비 효과에서 알 수 있듯이 나비의 날갯짓 하나가 이 태평양 중앙에서 있었던 그게 태풍을 몰아서 이 인도와 우리 동남아시아와 또 일본, 한국을 덮친다. 그런 기상현상 말입니다. 그걸 아주 잘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그 작용을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나오겠죠. 있겠죠. 지금은 거기까지 발전을 못해서 모르지만 결국은 그걸 밝혀낼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어, 나비의 날갯짓으로 인해서 일어난 그 공기의 흐름이 그 지구만이 아니라 우주 전체하고 맞물려 있다면 그럼 계산을 못 하는 거죠. 맞물려 있다면. 그게 너무 미미해서 알지 못할 수도 있고 그게 불확정되었기 때문에 계산해 낼 수 없기도 하는 겁니다. 음. 예측할 수 없는 물리적 문제도 있다. 우리는 우주를 밖에서 바라보는 천사가 아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죠. 우리와 우리의 모형들은 우리가 만든 그 공식들, 공리, 정리들이죠. 그건 우리가 기술하는 우주의 일부다. 일부. 이건 하는베르크도 여러 번 표현한 겁니다. 물리학 이론도 괴델의 정리처럼 그 자체에 적용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모순적이거나 불완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호킹은 그 우주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보편이 아니에요. 보편이 아니야. 호킹은 신의 정신을 인식할 통일된 이론을 추구했으나 실패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끝내 간접적으로만 시인했다. 아, 그렇군요. 음, 뭐라고 시인했나요? 유한한 수의 원리들로 정식화될 수 있는 궁극의 이론, ultimate theory이 없다면 누군가는 매우 실망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론이 있다는 뜻이야? 아직 모르니까 실망할 뿐이라는 건가? 그는 자신이 어느 진영에 속하는지 고백했다. 나는 생각을 바꾸었다. 이해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그 끝을 모르고 언제나 새로운 발견에 도전하게 되었으니 나는 기쁘다. 전화위복이 되는 듯 하자. 이렇게 덧붙인다. 이것 없이는 우리는 정체될 것이다. 베델의 정리는 수학자들에게 할 일이 늘 있다는 것을 보증한다. 물리학자들에게도 물론이다. 그러니까 그걸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궁극의 이론을 지금까지는 못 찾았는데 나는 이제 포기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계속 찾아 나갈 거다. 예. 그 얘기죠. 그리고 그게 찾아지면 신은 자리를 어, 찾을 수가 없죠. 신의 자리는 없는 거죠. 딱 모든 비밀을 다 알게 되니까. 자, 다음 소제목 비판적 자성의 기회.
온 세상을 하나의 물리적 이론 안에 집어넣으려 했고, 이게 대통일 이론이에요. G, U, T, 철학, 신학, 인류학을 주저없이 경멸했던 한 물리학자의 주제 넘은 야망은 이로써 이게 호킹을 빗대서 하는 이야기군요. 현실의 바닥으로 떨어졌다. 호킹이 그렇게 했군요. 철학, 신학, 인류학. 그런 분들에게는 그러니까 철학도 무의미한 거예요. 뭐 지금 또 많은 과학자들이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죠. 뭐 뇌과학을 한다면 모든 철학, 예술, 그런 것들 다 뇌의 현상이지 뇌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종교심도 결국 뇌의 현상이죠. 뭐 물론 뇌에서 뇌가 고장나면 하나님 이해도 안 되겠죠, 물론. 근데 그게 뇌를 기계적으로 다룸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쪽은 이제 순전히 기계적으로만 접근을 하니까 이게 대화가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케임브리지 지저스 칼리지 예수 대학의 Science and Humanity Dimension이라고 하는 그 어떤 연구소 프로젝트 책임자 존 콘웰의 논평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다. 그게 그분이 뭐라고 논평을 했는가 보죠. 아인슈타인, 닐스 보어, 디렉, 하이젠베르크의 수준에서 관찰로는 검증할 수 없는 이론을 창출한 호킹의 명성은 그가 존재의 궁극적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죽는 날까지 시간을 거슬러 싸울 것이라는 생각에 근거하고 있다. 발견해야 할 것이 늘 남아 있을 것이다 라는 고백으로 그는 좀 덜 지적인 사람의 대열에 합류했다. 그거죠. 우리가 아직 다 몰라서 그래, 요거죠. 더 알면 그 문제가 해결될 거야. 사실 우주는 단지 우리가 상상하기에 기이한 것이라기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기이한 것이라는 영국의 명민한 과학자 존 홀데인의 말을 호킹이 인정하는지도 모른다. 이게 무슨 말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궁금하다는 건가? 무슨 말인가? 요거 문장만 갖고는 잘 모르겠네요. 지나가겠습니다. 호킹은 친구이자 호킹 이야기를 많이 하네요. 앞에서도 한 번 했었는데 동료인 펜로즈와 함께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이 또 따로 있어요. 특수 상대성 이론이 먼저 나왔을 겁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이 빅뱅과 함께 시작되고 블랙홀에서 끝난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그러나 호킹은 블랙홀에 대한 자신의 경험적 견해도 수정해야 했다. 블랙홀은 우리의 은하와 대부분의 은하계 중심에서 초고밀도의 질량이 뭉치면서 생긴다. 맞아요. 블랙홀의 존재는
일찍이 독일의 천체 물리학자 칼 슈바르츠 쉴트, 발음을 어떻게 이게 정확한가, 몇 주에 이 사람 이름이 달려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나오지 않았네요. 매우 무거운 별이 폭발하여 붕괴되면 자체 중력을 이기지 못하여 초고밀도의 물질 덩어리로 뭉쳐진다. 여기에 중력의 법칙과 양자 물리학의 법칙이 적용된다. 가령 지구가 지름 1cm 미만의 구라면, 1cm 정도 되는 구라면 그냥 압축되어야 되는 거죠. 태양의 지름은 3km 미만일 것이다. 태양은 무지하게 큰 거죠. (1976년에) 발표된 호킹의 이론에 따르면 외부 경계, 즉 사건의 지평선, 에어 아이그니스 호리존트, 독일어로 나왔네. 에어 아이그니스, 어떤 생기라고 보통 전문 용어로는 번역하는데 여기는 사건이라고 했어요. 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벌어진 일입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변증법적이고 역동적인 발생 사건이에요. 그걸 아이그니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생기 뭐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그런데 또 아닐지도 모르죠.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서는 모든 것은 블랙홀 안으로 빨려 들어간다. 블랙홀은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고밀도 덩어리다. 그러니까 블랙홀이라고 그러죠. 빛마저 그 옆으로 지나가면 휘어버려요.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들에게. 여기 우리 일상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뭐 비유적으로는 뭐 어떤 걸 생각할 수 있긴 있지만 사실적으로는 그런 블랙홀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경험하면 이미 그 속에 빨려 들어가 버린 거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어떻게 확인했냐? 그건 이제 우주 물리학자들이 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별이 이렇게 그 옆을 지나면 휘어진다나 뭐 되나 그런 식으로 합니다. 호킹은 어떤 정보도 포함하지 않은 순수 복사를 주장했다. 블랙홀로 빨려 들어간 정보는 영원히 숨겨져 절대 방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놓고 1997년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존 프리스킬과 공개적으로 내기를 하기도 했다. 존은 띄어쓰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참 자연과학계에는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숨어서 하지 않고 드러내놓고 서로 논쟁하고 자기 판단받고 그렇게 가니까요. 이런 일들이 그 자연과학계에 계속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좋은 거죠. 그러나 호킹은 2004년 7월 일반 상대성과 중력에 관한 제17차 더블린 회의에서, 더블린이 영국에 있죠. 블랙홀 가장자리에서 지속적인 동요가 일어나면서 정보가 방출될 수 방출될 수도 있다고 밝힌다. 그는 내기에 졌다.
게다가 30년 동안이나 고수해온 이른바 물질과 에너지가 블랙홀로 사라지는 현상을 우리 우주 외에 평행 우주들로서도 설명할 수 있다는 견해마저 수정했다. 복잡해요. 수정했다. 설명할 수 아니었다.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잘못됐다는 겁니다. 별들이 붕괴할 때 형성되는 거대한 소용돌이는 그것이 빨아들인 에너지와 물질을 결코 평행우주 개념을 제가 모르겠네요. 말은 들었는데 단어는 방출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우리 우주 안에 있으면서 압착된 형태로 블랙홀의 해체를 견뎌내는 것이다. 이런 우주가 있는데 또 하나 평행하는 다른 우주가 있다는 그런 뜻인가? 내가 한때 상상한 것 같은 아기 우주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호킹이 수정했군요. 공상과학계를 실망시킨 것 같아 호킹은 유감스러웠다. 오스트리아 빈 사이언티픽 컴퓨팅 교수 루돌프 타슈너에 따르면 괴델의 제1 불완전성 정리가 이건 한번 좀 확인해 둬야 되겠어요. 어디 나오긴 할 텐데 인터넷 사전에 나올까요? 아니면 유튜브에 나올까요? 괴델의 제1 불완전성 정리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괴델의 제1 불완전성 정리가 컴퓨터 전문가들에게 주는 의미는 이렇다. 길게 인용되어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컴퓨터가 실행을 괄호가 여기까지 있어요. 컴퓨터가 실행을 멈출지 무한 반복을 계속할지 결정할 수 있는 보편적 처리 절차란 없다. 컴퓨터의 전지전능함에 대한 믿음은 거의 종교적이기까지 하지만 이 믿음에서 구원해 줄 소식이 바로 이것이다. 아무리 정교하게 고안된 컴퓨터라도 처리할 수 없는 문제는 늘 있다. 온갖 기교로 맞서봐야 실패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군요. 컴퓨터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는군요. 괴델의 제1 불완전성 정리가 그런 점에서 중요하네요. 이런 논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꼭 기억해 둬야 될 내용이군요. 타슈너 이전에 이미 앨런 튜링이 정지 문제의 해결 불능성을 인지하여 증명해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컴퓨터가 실행을 멈출지 무한 반복할지 결정할 수 있는 보편적 처리 절차는 없다. 그래. 예. 무슨 뜻인가요? 음. 어떤 한계 안에서만 한다는 얘기죠. 아무리 정교하게 고안된 컴퓨터라도 처리할 수 없는 문제는 늘 있다. 네. 제1
불완전성 정리, 이게 인터넷 사전에 나오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세요. 사전에 이 국어사전 같은 데 찾으면 안 되고 지식백과사전 찾아봐야 되겠죠. 제1 한번 단어를 정확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제1 불완전성 정리. 불완전성 정리 나올까요? 안 나올까? 여기 있네요.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 제1, 제2 이건 없고, 여기 제1로 붙은 것도 있네요. 제1 붙은 걸로 볼까요? 두산백과가 난가, 위키백과가 난가, 철학사전, 괴델의 정리도 있어요. 잠깐 보겠습니다. 괴델의 정리. 오스트리아 수학자, 논리학자인 괴델이 증명한 두 개의 정리. 제1의 정리는 수로 논리의 항진식은 모든 수로 논리의 정리이고, 역으로 논리의 정리는 모든 수로 논리의 항진식이라고 하는 수로 논리의 정리. 아이고 복잡해라. 이것의 의미론과 구문론을 연결하는 중요한 정리로 괴델의 완전성 정리라고 불리우는데 1930년에 정리되었다. 제2 정리는 자연 수론을 포함하는 수로 논리로 이건 하여튼 논리학입니다. 완전 하지 못하다는 어떤 거라도 완전한 게 아니다. 그 뜻 같은데, 여기 수학 백과에서 보겠습니다. 불완전성 정리는 오스트리아의 수학자 괴델이 1930년 초에 발표한 결과다. 20세기 초 수학의 토대가 되리라 여겼던 칸토의 집합론에서 모순이 발견되면서 당시 지도자급 수학자였던 힐베르트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형식주의를 지창하고 수학의 모순에 대한 의구심을 제거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모순을 발생시키는 인간 언어의 모호함을 피하기 위해 수학을 기호로 표기하고 증명 개념과 추론 방법을 명확하게 하여 수학에서 정리들을 얻는 방법을 형식적으로 정의한 후 1개의 논리는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논리체계로 볼 수 있는데, 유한적 방법을 통해 산술의 무모순성과 산술, 수학적으로 계산해내는 거, 산술의 토대로 하는 수학의 다른 분야의 무모순성을 순차적으로 명백히 증명해 나가므로 수학 전체의 무모순성을 완전히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에서 그 학자들이. 하지만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 즉 제2 불완전성 정리는 힐베르트의 프로그램에 의도한 대로 성취될 수 없음을 나타낸다. 제2 결정 문제, 엔투샤이둥스프로블렘이라고 불리는 힐베르트 프로그램의 또 하나의 목표는, 이걸 지나가고요. 네, 됐습니다. 대충 알겠어요. 네. 호킹과 그의 동조자들은 바야흐로 공상적 사변과 경험적 견해뿐 아니라 19세기를 풍미한 과학적 사고의 실증주의적 토대까지 총체적으로 점검해 봐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지금 한스킹이 설명한 이 몇몇 과학자들의 주장과 두루두루 그 당시에 있었던 것들을 좀 더 충분히 이해하고
아 네, 쪼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알면 대통일장 이론 그거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 뜻입니다. 쉬운 시도는 아니다. 수학과 논리학의 근거를 건드리기 때문이다. 근거. 우물 안에서 아무리 명민한 사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밖의 세계를 다 알지 못하거든요. 실증주의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관이다. 이건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다 이러한 이론이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의 방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절대적인 게 아닌 거죠. 자신이 실증주의라는 안경 너머로 세계를 보고 있는 줄 까맣게 모르는 과학자가 많다. 그래서 나는 실증주의적 세계관의 근본 가정을 비판적으로 규명해 봐야 되겠다. 실증주의라는 안경 너머로가 아니라 안경을 통해라고 해야 돼요. 이거는 좀 번역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안경을 통해서 세계를 보고 있는 줄 까맣게 모르는 과학자가 많다. 이래지 맞지 않습니까? 이게 안경 너머로는 이게 독일어로 어떤 부사가 전치사인가 사용되는지 모르겠는데 안경을 통해서죠. 네. 네. 재밌겠어요. 그다음 요게 어떤 게 이야기가 나오려는지 실증주의. 음. 완전하게 증명되는 것만 믿는 입장을 실증주의라고 얘기하거든요. 과학적인 그 틀 안에서 확인된 것만 믿는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우스운 거잖아요. 딱 확인할 수 없는데 자기가 확인한 걸 믿는다면 그거는 한 부분으로서는 옳지만 그걸로 모든 것을 해명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예, 여기 실증주의는 그냥 아 그냥 이론이 아니라 세계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오늘 제가 좋은 걸 배웠어요. 음. 자,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